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의 첫날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안보랍니다. 노동절인 오늘 이런저런 소식을 훑어보다가 눈길이 꽂힌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기사에 눈이 머무셨나요? 제목이 엄마의 노동. 제목만으로도 가슴을 툭 치고 들어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저도 그러네요. 저는 여성 CEO라 쓰고 일용직이라 읽는다 이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기업을 경영하는 여성 CEO들 이야기였죠. 네. 출산, 육아, 거기에 자금난, 인력난 등 경영의 책임, 그리고 사회 속의 차별, 휴일도 없이 또 뛰어야 하고. 네. 5월이라 그런가요? 저는 뭐 엄마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참 뭉클해집니다. 네, 모든 엄마, 모든 가족을 응원하면서 뉴이죠 출발합니다. 오늘도 샵 0945번 문자 활짝 열어놨죠? 네, 물론입니다. 긴 문자는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유튜브와 팟빵 댓글은 무료입니다. 네, 저희가 방송에서 아이디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의견 주시고요. 뉴이전은 94.5MHz YTN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노동절이니까 이 소식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곳곳에서 노동계 집회도 열렸고 마라톤 대회도 열렸습니다. 이 소식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8시간 노동을 요구한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기념하는 세계 노동절이 올해로 129번째를 맞았습니다. 민주노총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2만 7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노동절 대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노총은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의 우선 비중과 온전한 노동기본권 확대를 단결과 투쟁으로 쟁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19년 5월 우리 민주노총도 노동개혁에 맞서는 힘찬 화합심을 조직해 제대로 된 노동의 권리를 쟁취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집회가 끝난 뒤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고 해산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조합원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노동절 마라톤 대회를 열었습니다. 한국노총도 ILO 핵심 협약의 비준,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투쟁보다는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다시 한번 사회적 대화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론회장을 만들어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노동계의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 도심 곳곳의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네, 노동절을 맞아서 문재인 대통령도 메시지를 남겼죠? 네, SNS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끈 노동이 그에 걸맞은 대접을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 또 노동계도 우리 사회 주류라는 자세로 함께 해달라고 밝혔는데요. 과거 기울어진 세상에서 노동이 투쟁으로 존중을 찾았다면 앞으로는 상생으로 존중을 찾아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현 정부 출범 이후 쌍용자동차와 KTX 여승무원, 파인텍, 콜텍 악기 등 오래된 노동 문제들이 모두 해결됐다면서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게 된 것도 다행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갈 길이 멀고 노사정이 함께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로 좋은 결실을 이뤄내길 기대한다면서 정부도 힘을 보태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회 소식입니다. 여당이 국회 정상화 하자 이렇게 외치고는 있는데 언제 될지는 의문이네요. 네. 자유한국당은 사과가 먼저다라고 버티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사실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추가 경정 예산도 있고 이거 아주 급합니다. 또 민생 법안도 산적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예산이 생존이고 목숨줄일 수도 있다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국회가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네, 5113님, 8672님, 또 팟빵에서 택미 투더문 님도 민생 법안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국회는 언제쯤 정상화할까요? 그거는 민주당의 새 원내 지도부가 일단 꾸려져야 변화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는 넘겨야겠죠. 자세한 전망은 차정인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강원 산불 대책을 위해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함께 모인 자리.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의 시급함을 강조하며 자유한국당을 압박했습니다. 아직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산불 복구 대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상 국회 일정 거부를 선언한 한국당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사실 이러한 대책들은 국회에서
추경 예산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가능합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성공한 여야 4당 원내대표도 다시 한자리에 모여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호소했습니다. 원내대표들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논의조차 거부하면 안 된다면서 5당이 함께 선거제와 사법개혁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는 대화와 타협 속에 합의를 이뤄내는 인의의 장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논의조차 거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나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의 제안은 진정성이 없다며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가 우선이라고 맞섰습니다. 사실은 여야 4당이 이렇게 파국으로 몰고 가고 이제 와서 갑자기 들어오라는 것은 정말 진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철회와 사과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패스트트랙 후폭풍으로 추경을 포함한 민생 법안 처리가 모두 멈춘 가운데 여당의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들어선 뒤에야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이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 중에 하나가 검찰개혁 관련 법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문 총장은 해외 순방 중이잖아요. 그런데도 예. 다급하게 또 목소리를 냈군요. 그렇죠. 이례적이긴 하지만 중요한 문제긴 합니다. 왜냐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는데 검찰을 배제한 채로 추진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내부 여론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내부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 문 총장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라고 비판했는데 관련 내용은 조성호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여야 4당이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한 지 이틀 만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처음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가 검찰총장으로서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 게 핵심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직접 겨냥한 겁니다. 문 총장은 논의되는 법률안들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상당히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특정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정보권을 결합한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경찰권 남용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습니다. 문 총장은 지난 주말 형사사법 공조를 위해 오만과 중앙아시아 순방에 나섰습니다. 검찰 수장이 해외 일정 도중에 국내 정치권 논의에 대한 비판 입장을 직접 밝힌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란 평가입니다. 문 총장은 2017년 7월 취임한 뒤 일선 검찰청 특별수사부를 축소하고 범죄정보과를 폐지하면서 나름의 검찰 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을 분산해야 한다면서도 검사의 사법적 지휘는 유지해야 한다고 꾸준히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을 배제한 채 추진되는 수사권 조정을 가만히 볼 수 없다는 내부 여론이 들끓자 검찰 수장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문 총장의 입장에 대해 국회 논의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바람직한 제도가 마련되도록 향후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예정된 해외 순방 일정을 일부 취소하고 귀국해 국회 논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바른미래당 지명직 최고위원회 주승용 의원 그리고 문병호 전 의원이 임명이 됐네요. 네. 그동안 공석이던 자리입니다.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최고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게 벌써 한 달이 다 됐습니다. 이 부분을 손학규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언급을 하면서 당무 집행을 정상화해야 하기 위해 다른 두 위원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최고위원 회의에 불참하고 있는 세 분께는 복귀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당 화합을 방해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결코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손학규 대표의 임명에 대해서도 반발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바른미래당 선출직
최고위원 4명, 그러니까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등 바른정당계 최고위원 3명 하고요. 최근 원내 대변인직에서 사퇴한 국민의당 출신 김수민 전국 청년위원장까지 4명입니다. 손학규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은 원천무효라고 주장을 하면서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당원에는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할 때 최고위원들과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오늘 최고위는 손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만 참석해서 정족수 미달로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하태경 의원은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브리핑이 있는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사건, 사고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연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소식은 어떤 겁니까? 네, 여중생 의붓딸 살해 사건이 첫 소식입니다. 예. 네. 그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에 광주의 한 저수지에서 13살 A양의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발견이 된 거냐면요. 운전을 하다가 잠시 멈춰서 담배를 피던 한 남성이 그 저수지를 봤는데 시신의 머리를 발견하고 경찰에 즉각 신고를 했습니다. 3시간 뒤에 한 남성이 지구대로 와서 자수를 합니다. 바로 이 저수지에서 발견한 시체, 내가 죽였다라는 내용의 자수를 하는 건데 이 남성이 누구냐? 바로 이 A양의 의붓 아버지 31살 김모 씨입니다. 일단 이 저수지의 수심이 그리 높지 않고요. 깊지 않고요. 그리고 또 주변엔 CCTV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시신이 발견할 당시에는 시신의 훼손도 거의 없었고 옷도 그대로 입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옷 안에 학생증이 있어서 비교적 좀 빨리 신원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의붓 아버지가 왜 의붓 딸을 죽였나 범행을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 의붓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김 씨는요. 지난달 27일에 오후 6시 30분쯤 전남 무안군의 한 초등학교 근처 농로 근처에서 자신의 차량을 주차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범행을 저지른 건데요. 자신의 의붓딸인 A양을 목졸라 살해합니다. 그 후에 이 시신을 유기할 장소를 찾게 됩니다. 문경이나 단양 등 최소 2곳 이상을 좀 둘러봤었고 결국엔 그 아까 말씀드린 광주의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하게 됩니다. 시신 유기 후에도 그 저수지에 3차례 정도나 더 찾아가서 그 주변 상황을 점검했다고 하는데요. 이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는요, 다리 쪽에 포대와 벽돌로 이렇게 묶여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제 시신이 물 위에 떠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원래 머리 쪽도 묶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머리 쪽까지 묶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혹시나 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 중에서 목격자가 나타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미처 그건 하지 못하고 바로 저수지 속으로 물속으로 유기를 한 것으로 진술했습니다. 참 끔찍한 범행인데 혹시 혼자 한 겁니까? 공범이 있는 겁니까? 이번 사건이 사실 충격적인 이유가 공범이 있기 때문인데요. 공범은 바로 숨진 A양의 친모입니다. 네, 그 범행 전에 사실 A양을 불러낸 것도 친모 39살 유모 씨였습니다. 이 부부는요, 마트에 가서 노끈이나 청테이프 등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샀습니다. 경찰은 일단 이 김 씨와 유 씨 모두 긴급 체포했는데 유 씨는 지금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친모가 가담을 했다고 하니까 너무나 좀 충격인데 왜 이런 범행을 저질러야만 했었을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범행의 동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전에 이 가족 관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범행 관련돼서 등장한 인물들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숨진 A양을 중심으로 보시면요. 친모 39살 유모 씨가 있고 전 남편이자 숨진 A양의 친아버지인 친부가 있습니다. 자, 이 친부와 유 씨 사이에서 숨진 13살 A양이 태어난 거죠. 자, 그리고 이 둘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의붓 아버지, 이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 이 김 씨와 유 씨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자, 그래서 이 사이에는 또 생후 13개월 된 또 아이가 한 명 또 태어나게 됩니다. 이런 가족 관계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의붓아버지가 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나? 바로 이 의붓아버지 김 씨의 성범죄가 원인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성범죄.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A 양이 친부에게 말을 합니다. 의붓아버지가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것 같다. 시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친부는 지난달 9일에 김 씨를 성추행 혐의로 신고를 합니다. 근데 이 조사 과정에서요. 경찰이 친모에게 수사 과정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4일에 목포경찰서는 A 양에게 이제 피해자 먼저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강간 미수라는 그런 내용의 진술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는 사건이 광주지방경찰청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뭐 17일 현물 자료를 발송하고 뭐 19일 이 자료가 광주청에 도착을 하는데 실제 광주청에 사건이 배당이 된 건 23일입니다. 좀 시일이 시간 좀 상당히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청에서는 친부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아서 뭐 해바라기 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는데 이후에는 사실 이렇다 할 조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드린 대로 27일에 이 끔찍한 살해 사건이 발생을 한 거고요. 결국 쭉 보면 신고 이후 딱 18일 만에 이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경찰에 신고가 돼 있는 사건인데도 사건이 점점점 커지면서 결국 목숨을 잃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그러면 경찰의 대처 좀 뭔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 경찰의 대처가 좀 올바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지금 계속 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친모는 어쨌든 혐의를 부인하고는 있지만 이미 의붓아버지인 김 씨가 공범이다라고 얘기를 한 이 상황에서 친모도 공범인 상황에서요. 이 수사 상황을 친모인 유 씨에게 다 알려준 것. 이것이 정말 괜찮았나? 부부 사이이기 때문에 내용을 공유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정황상 봤을 때 이 신고에 대한 앙심을 품고 살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광주지방경찰청은 이 아동 성범죄여서 보복 범죄를 우려해서 일단 절차대로 우리는 수사를 했다라는 입장인데 최초에 이 사건을 접수받았던 목포서, 전남청과 이 광주청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 경찰은요. 의붓아버지 김모 씨를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그리고 친모 유모 씨는 살인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혹시 의붓아버지하고 친모가 A 양에게 가한 또 다른 범행은 없는 건가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나온 것이요. 그 시신을 거두는 절차를 위해서 이 A 양의 할아버지가 경찰서를 찾았는데 여기서 이 부부가 이 A 양을 때리고 구박하고 뭐 추운 겨울날에도 못 들어오게 쫓아내고 문을 잠그기도 했다라는 학대를 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학대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부검과 수사를 통해서 이 의붓아버지인 김 씨가 A 양에게 성추행 등을 뭐 추가적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좀 보고요. 뭐 성추행, 강간미수, 학대 혐의 등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겁긴 한데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다음 소식은요. 부산에서 50대 조현병 환자가 친누나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무참히 살해한 사건입니다. 그 58살 서모 씨인데요. 서 씨는 지금 살해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 씨는 친누나 61살 A 씨를 살해했는데 범행 시점이 지금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시신의 부패 상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난달 27일로 유력하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출동한 경찰, 그 사건 현장을 문을 열고 봤더니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일이 좀 지난 상태까지 누나를 살해를 하고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함께 그 집안에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 사실 지금 이 피의자 서 씨 같은 경우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데 범행 동기에 대해서 경찰이 물어보면 횡설수설하고 있고요. 또 제대로 된 답변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서 씨와 숨진 누나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가 보면 서 씨는 30년째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부터요. 한 달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하게 됐는데 이 누나가 이 동생을 돌보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살다가 부산으로 왔습니다. 그러다 이 참변을 겪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사회복지관이나 뭐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이 서 씨에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받지 않자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직원이 서 씨의 집을 가게 되고요. 역시 이제 문은 잠겨 있고 되지가 않으니까 112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제 개방을 하고 열고 들어가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끔찍한 상황들이 벌어진 거고요. 일단 경찰은 정신질환 진료 내용과 그리고 사건 경위를 조사한 다음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네, 브리핑 있는 저녁 이현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Very excited for the people of South Korea and from visitors from around the world to your great country to come here and see what has changed. 오기 전에는 굉장히 긴장된 그런 느낌이었는데 와서 보니까 오히려 좀 더 평안한 느낌? 평안하는 말이 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Look forward to preserving this as a place for dialogue and a place where we can earn trust and build confidence to spread peace around the Korean Peninsula. 네, 도보다리는 평화의 다리가 됐는데 평화로 가야 할 북미 관계가 아직 안개 속이군요. 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북한과 미국 신경전이 여전합니다. 네, 서로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죠. 네. 폼페이오 장관은 협상이 실패하면 경로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압박도 했고요. 북한은 이 말을 받아서 군사적 압박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수위를 또 더 높였습니다. 그럼 또다시 뭐 강대강 대치로 가는 걸까요? 일단은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대화를 하긴 하겠는데 양보안을 좀 갖고 나와라라고 하는 대화 촉구의 메시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를 보시죠.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 행보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 이번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경로 변경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실패할 경우 경로를 변경할 수 있다는 언론 인터뷰 발언을 사실상 군사적 압박으로 해석한 겁니다. 최 부상은 북한도 경로를 바꿀 수 있지만 올해 말까지 미국에 시간을 준 만큼 망설이고 있을 뿐이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분명하고 때가 되면 할 것이라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그 군사적 선택 운운하면서 대미 경고의 메시지 담겨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미국이 셈법을 바꿔서 대화의 호응에 나오려는 대화 촉구 메시지에 무게 중심이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북한 매체의 대남 비난도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외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외세 의존에 빠져 남을 쳐다보게 되면 운명을 망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4차 남북 정상회담 제안엔 응하지 않으면서 미국과 대북 제재 공조를 이어가는 우리 정부를 비난한 겁니다. 하노이 회담 2달이 지나도록 북미 모두 양보 없는 신경전을 이어가면서 협상 교착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아키히토 1왕의 퇴위 소식을 전하면서 즉위한 나루히토 1왕의 소식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첫 소감을 뭐라고 했나요? 네, 1왕으로 즉위한 나루히토 새 1왕의 첫 소감은요. 세계 평화를 간절히 희망한다라고 합니다. 일본이 세계 평화에 기여를 하려면 평화 헌법을 지키고 군사 대국의 꿈을 좀 접어야 하는데 퇴위한 아키히토 전 1왕은 취임할 때 첫 소감으로 그랬거든요. 평화헌법을 소화하겠다 의지를 밝혔었는데 이번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헌법이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이유가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일본이 뭐 전쟁과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 육해공군과 그 밖의 전력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명기했기 때문에 새 일왕이 헌법 수호 의지를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가 굉장한 관심사였거든요. 그렇죠. 자세한 내용은 황보영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새 연호 레이와이 시대가 열렸습니다. 아키히토 전 일왕의 뒤를 이어 큰아들인 나루히토 새 일왕이 즉위했습니다. 나루히토 일왕은 청동검과 구슬 등 왕실의 상징물을 넘겨받았습니다. 아베 총리를 비롯한 정부 강요와 지방자치단체장 등 국민 대표들과의 첫 만남도 이루어졌습니다. 国及び国民統合の象徴とあおり 국민을 향한 일왕의 첫 메시지는 평화의 힘이 실렸습니다. 国民の幸せと国の一層の発展、そして世界の平和を切に希望いたします。 아버지인 아키히토 전 일왕은 1989년 즉위 후 첫 소감에서 평화와 함께 전쟁 불가 조항을 담은 현행 헌법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아베 내각이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며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이라 이와 관련된 나루히토 일왕의 생각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첫 소감에선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새 일왕이 강조한 평화는 곧 전쟁 없는 평화로 전쟁 불가를 규정한 현행 헌법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헌법 수호 의지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왕세자 때인 2014년 현행 헌법을 바탕으로 일본이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다며 개헌 움직임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일왕이 바뀌었지만 당장 경색된 한일 관계에는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膠着状態続いている中で天皇陛下が進んで何かをやるっていうことはないと。だから基本的に変化はないと思います。 그렇더라도 나루히토 일왕이 아키히토 전 일왕이 공들여왔던 전쟁에 대한 사죄와 반성 행보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일 관계에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새 일왕이 즉위한 시점에 눈에 띄는 뉴스가 있습니다. 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들의 압류된 자산을 이제는 강제 매각해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한 거죠? 네. 그동안 이 손해배상 논의가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압류된 자산을 팔아서라도 배상을 받겠다는 취지인 겁니다. 네. 뭐 전범 기업들이 역사적 과오를 언제 인정하고 언제 사과할지, 그리고 새로운 왕을 맞이한 일본 정부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궁금합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일본 전범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피해자와 유족들은 13년 만에 한을 풀었습니다. 나 혼자 나와서 이렇게 내가 마음이 슬프고 눈물이 많이 나오고 멍청이고 울고 싶고 마음이 아프고 서운하다고. 이후로도 피해자들에 대한 승소 판결이 잇따르고 있지만 실제 배상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일본 본사에 직접 찾아가도 문전박대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최후 통첩 끝에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달라고 법원에 공식으로 요청했습니다.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로 압류가 이뤄진 자산을 강제로 매각해 현금화하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대리인단은 옛 신일철주금인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 19만 4천 주와 후지코시가 소유한 회사 주식 7만 6천 주에 대해 각각 매각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액면가 기준으로 일본제철 소유 주식은 9억 7천만 원, 후지코시는 7억 6천만 원대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이미 압류된 상표권과 특허권 외에 국내에 다른 재산이 더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재산 명시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피해자 할아버지 할머니들 연세가 90세를 전후로 해서 매우 고령이십니다. 이분들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고 법원이 매각 명령을 내리더라도 실제 현금화까지 3개월 넘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리인단은 이 기간에는 협의할 의사가 있다며 전범 기업들이 지금이라도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협의에 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정확히 19년 전 첫 강제징용 소송을 냈던 피해자들이 이번에는 실질적인 배상 조치에 나섰습니다. 공교롭게 새 일왕이 즉위한 첫날인 만큼 일본 정부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기사 다 모았습니다. 내 맘대로 탑
탑3. 자, 먼저 인터넷에서 의견이 분분한 갑론을박 탑3입니다. 그룹 트와이스의 일본인 멤버죠. 사나의 심경끌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사나는 인스타그램에 이번에 퇴위한 아키히토 일왕의 헤이세이 시대가 끝났다고 전하면서 이 헤이세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씁쓸하다는 심경을 올린 겁니다. 누리꾼들은 이 한국에서 활동하는 가수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개인적인 내용을 왜 이곳에 올리냐. 또 한편으로는 일본인인데 일본인이 자국에 신경 쓰는 게 왜 잘못된 일이냐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쇼핑몰 인블리를 운영하는 임지연 씨와 관련된 갑론을박입니다. 그동안 곰팡이 호박즙 논란, 고객 응대 논란 등으로 비판을 거세게 받아왔는데요. 임 씨가 매출이 급감해서 생존을 걱정한다는 사과글을 올리자 누리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0억짜리 집에 1억짜리 침대 자면서 생존 걱정을 호되게 한다면서 비판을 한 거죠. 이후에도 임 씨의 사과글과 신경글이 이어졌지만 글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는 상황입니다. 한 누리꾼은 인블리만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감싸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임지연 씨는요, 맨손에서 연매출 1,000억대의 쇼핑몰을 일군 성공 신화를 쓴 인물로 유명합니다. 자, 마지막 갑론을박 보시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의 말입니다. 자유한국당 해산청원 의미 없다. 자, 김 의원은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해산청원이 300만 명이 돼도 의미가 없다면서 여론조작과 여론몰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누리꾼들 나도 청원했는데 의미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혹은 1인 1청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김 의원의 말에 동의한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순간 포착 탑3 보겠습니다. 자, 곧 어린이날이잖아요. 연휴에 가족들과 나들이 하기 좋은 곳들이 순간 포착됐습니다. 자, 먼저 애니메이션 쿵푸팬더의 사부가 찾아왔습니다. 영화 속 캐릭터인 시프 사부, 쿵푸팬더의 스승으로 잘 알려져 있죠. 사실은 이 레서 판다라고 합니다. 국제적 멸종 위기 중인 레서 판다는 서울대공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죠. 가정의 달 5월에는 식물원도 빠질 수 없습니다. 이곳입니다. 자, 마곡 서울식물원이 오늘 공식 개장했는데요. 발빠른 시민들은 벌써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예쁜 꽃 모양의 우산 아래 다양한 식물들을 보면서 나들이 하기에도 제격일 듯합니다. 자, 마지막 순간 포착은요. 패스트트랙 전국입니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의 삭발 장면을 보면서 저희 YTN 뉴스나이트 팀에서 만든 영상이 누리꾼들의 눈을 사로잡았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작은 저항의 표시로 머리를 덮었습니다. 네, 오늘 자정부로 20대 국회는 죽었습니다. 민주주의도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내 맘대로 탑3였습니다. 위저는 60초 뒤에 찾아올게요.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울산에 새로운 바람이 붑니다. 기분 좋은 새바람, 행복한 바람, 미래 희망을 품은 바람이 울산 동해 바다에서부터 불어옵니다. 우리나라 산업화의 위대한 역사는 이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울산은 이제 에너지 자립도시를 구축하며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갑니다. 울산 시민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희망의 바람은 계속 불어옵니다.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네, 샵 0945번,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의 의견 받았는데요. 시청자 문자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네.
4841님, 여기는 경기도 오산 세교동입니다. 아파트와 초중고가 밀집해 있는 지역인데 일반 정신병동이 아닌 폐쇄병동이 내일 개원한다고 합니다. 좀 무섭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네요. 조현병 관련한 사고 예.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 불안감을 좀 호소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밀집 지역이라고 하셨는데 학교와 아파트가 밀집돼 있다고 하셨는데 거리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역 경찰한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런저런 것들에 대한 보안 같은 것들은 부탁을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또 8672님은 이현아 기자와 함께한 브리핑이 있는 저녁 들으시면서 이런 의견 주셨어요. 새끼와 헤어진 어미 원숭이도 그 슬픔에 애간장이 녹았다는데 하물며 인간이 제 자식을. 예. 이런 소식은 참 전해드리기도 참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하고 어떨 땐 우라가 치밀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 방송 보고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매한가지인 심정이실 그렇죠. 거예요. 236님, 오늘 노동절에 서울식물원이 정식으로 개원해서 다녀왔습니다. 한강과 연계되는 습지원도 처음 문을 열었네요. 마포에서 공항철도로 한 번에 연결돼서 교통도 참 편했습니다. 아이고, 네.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동절이긴 합니다만 전태일 기념관도 얼마 전에 문을 열었습니다. 네, 이 서울식물원 개원 소식은 저희가 조금 전에 탑3에서 또 만나봤는데 그렇죠. 또 이번 연휴가 뭐 어린이날도 있고 다음 주에 또 어버이날 있잖아요. 가족들과 부모님 모시고 서울식물원, 뭐 전태일 기념관 한 번씩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음악이 있는 저녁 한번 만나볼까요? 오늘 어떤 곡이죠? 저는 리쌍의 광대라는 곡을 골라봤습니다. 안앵커가 이 곡을 고른 이유가 있겠죠? 물론이죠. 자, 노동절 마라톤 대회에서 여야 5당 대표들의 어색한 만남을 떠올렸답니다. 그렇죠.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보셨겠습니다만 장기간 대치하고 몸싸움하고 서로 고소고발하고 그게 엊그제인데 오늘은 또 체육대회에서 만난 거죠. 언제 그랬냐는 듯 또 손을 맞잡고 인사하고 대화도 나누고 참 그러더군요. 뭐 얼굴 붉히면 안 되는 자리이긴 했죠. 그렇죠? 갑자기 며칠 전에 국회 체육대회다 뭐 이런 의견을 주신 시청자 문자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도 저는 이 웃음 뒤에 감춰진 의원님들의 속마음은 뭘까 이게 참 궁금했거든요. 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리쌍의 광대입니다. 수많은 관객 그 앞에 웃음을 파는 슬퍼도 웃으며 내 모습을 감추는 게 철칙 이런 내 처진 손가락질하며 날 모욕해도 더 크게 웃고 난 땀으로 목욕하고 음악이 꺼지고 막이 내리고 밤이 오면 자유한국당이 독재 타도 헌법 수호를 외친다는 게 어울리기는 하나요? 법치가 무너진 나라 독재 아니고 바로 뭐겠습니까? 찬송의 난판에 사랑을 나누려 나는 간단해 세상을 넘어 시간을 멈추고 세상을 넘어 신나게 춤을 춰봐 세상을 넘어 모두가 같은 높이에서 그래 그렇게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세월호 참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결정했습니다. 앞서 4.16 연대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수사가 진행이 됐을 때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가 외압을 행사했는지 수사해달라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특조위는 검토 결과 각하 사유가 없다면서 절차대로 의결했고요. 구체적인 조사 방식 등은 논의를 거쳐서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당연히 즉각 비판을 내놨습니다. 네. 무슨 문제든 기승전 황교안으로 만들려는 문재인 정권의 노력이 눈물겹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고요. 예,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타겟 탄압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들어 어떻게든 한국당 대표를 흔들어 보겠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힌 건데요. 정치에도 최소한의 금도가 있는데 야당과 야당 대표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문재인 정권은 좌파 독재라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다면서 황교안 대표에 대한 탄압과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동영상 의혹과 관련해서 직권 남용 수사 쟁점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뉴스의 맥을 짚는 허준 선생님 좀 도와주시죠. 일단 이 사건의 출발은 2013년이죠. 별장 동영상 첩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청와대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첩보를 받아서 인지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경찰이 이 동영상을 도대체 언제 입수했는가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동안은 뭐 경찰이 늑장 보고를 했다는 주장이 있었고 청와대가 보고를 무시했다는 입장이 서로 좀 엇갈렸었거든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예. 그 부분을 따져야 하는 거고 마지막 쟁점은 동영상이 유출된 제3의 경로가 또 있는가 하는 것 이거죠. 제3의 경로라고 하시면 어떤? 요거는 신지원 기자한테 좀 자세히 들어보기로 하죠. 네. 이른바 별장 동영상 첩보 의혹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내정된 2013년 3월 13일 전에 청와대가 얼마나 구체적인 보고를 받았느냐는 겁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3월 초쯤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별장 동영상 첩보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경찰이 동영상의 소재를 파악했다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다면 김 전 차관 내정을 강행한 청와대의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반면 그런 영상이 돌고 있다는 첩보 수준의 보고였다면 풍문이 사실인지부터 확인하라는 청와대 지시가 부당하다고만 보기는 어려워집니다. 경찰이 언제 처음으로 동영상을 입수했는지도 쟁점입니다. 그동안 경찰은 내사에 착수한 다음 날인 2013년 3월 19일에 동영상을 입수했다고 밝혀왔습니다. 만약 김 전 차관 내정 전에 동영상을 갖고 있었다면 당시 정상적인 보고가 아니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릴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박영선 의원 등이 이전부터 동영상을 봤다고 주장하면서 사전 유출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경찰이 아닌 제3의 경로로 동영상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이유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맞고소를 벌였던 여성 A씨나 윤 씨의 차 안에서 우연히 동영상 CD를 발견했던 박모 씨가 영상을 외부에 유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성 A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3년 초 이철규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을 만나 윤 씨와의 고소 사건을 논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전현직 경찰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한 데 이어 조만간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는 가수 최정훈과 정준영이 잇따라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네, 최정훈은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는데 경찰의 수사 내용은 부장원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정준영 단톡방의 멤버로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최정훈이 비공개 소환됐습니다. 최정훈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정준영의 지인 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2시간에 걸친 조사에서 경찰은 최 씨에게 당시 상황을 캐물었습니다. 최 씨는 현장에 있었던 건 맞지만 범행에 가담하진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제출한 고소장과 단톡방 대화 내용을 토대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 혐의자들은 자기네들이 우리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부인하면서 증거와 불충분 이런 것도 주장해볼 수 있는 거죠. 그날은 안 했다 하더라도 원래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었고 상호간에 어느 정도 역할 분담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된다면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로 구속된 정준영은 구치소에서 2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집단 성폭행을 주도했는지,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등을 추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차 피해를 우려해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은 나머지 피의자 4명을 상대로도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뉴이저에서 전할 다음 소식은 반도체 부진 소식입니다. 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1분기 반도체 실적 쇼크, 괜한 소리는 아니었나 봐요. 네. 네. 반도체 부진 속에 우리나라의 수출이 지금 5달째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나마 감소폭이 조금 줄어든 게 다행이라면 또 다행인데 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60% 넘게 줄었고 SK 하이닉스 역시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7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물량적인 측면에서도 좀 위축이 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반도체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그런 영향 때문에 실적이 이렇게 악화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기업들의 어려움은 지난달 수출 성적표에도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488억 6천만 달러로 지난해와 비교해 9억 9천만 달러 줄었습니다. 특히 지난달 수출 물량이 2.5% 늘었음에도 부진을 면치 못한 건 역시나 반도체 때문입니다. 반도체를 제외한 4월 수출은 0.8% 증가를 보였습니다. 반도체와 중국 수출 부진이 4월 수출 감소의 주요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비중이 큰 중국 수출이 6개월째 하락한 것도 타격이 됐습니다. 수출이 5개월째 맥을 못 추는 가운데 그나마 다행인 건 감소폭이 둔화했다는 겁니다. 정부는 상저하고 흐름에 따라 하반기에는 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선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우리 주력 산업의 구조 고도화, 또 우리 바이오 헬스라든지 또 2차 전지와 같은 신산업의 성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특히 수출 활력을 위해 추경에 편성된 3,233억 원의 조속한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헷갈립니다. 어제는 분명 생산, 소비, 투자 모두 큰 폭으로 올랐다는 기사를 저희가 네. 전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지난주랑 오늘은 또 경기 부진 소식입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어떻게 둘 다 맞을 수가 있을까요? 설명 좀 그러니까 해주시죠. 예. 생산, 소비, 투자가 올랐다는 소식을 잘 보시면 3월에 오르긴 올랐는데 그게 상승이라고 안 돼 있고 반등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2월에 워낙 많이 뚝 떨어졌다가 그걸 바닥으로 해서 3월에는 올라가니까 전달보다는 많이 반등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지표상 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그렇죠. 기저효과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그럼 장기적인 경기 추세를 보려면 어떤 걸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분기별로 비교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의 4, 4분기, 올해 1, 4분기 석 달씩을 비교하는 방법도 있고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순환 변동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또 꼼꼼히 보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가 또 있습니다. 어떻게 변해가고 있나를 봐야 되는 거죠. 두 가지 모두 지금 다 좋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어쩌면 좋을까? 이거는 나중에 경제 전문가하고 또 우리가 시간을 갖고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쉽게 풀어주셨는데도 어렵네요. 그래요, 눈을 좀 그런가요? 크게 뜨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스마트폰 소식입니다.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20%대 점유율로 1위를 지켰지만 2위 화웨이와의 격차가 4%포인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네. 화웨이가 턱 밑까지 추격을 해왔군요. 예. 이유는 어떻게 분석이 되는 겁니까? 예, 이 중저가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가 원인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삼성이 지난달 8일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10을 출시했고요. 갤럭시 S9보다 120%에서 130% 수준을 유지하고는 있다고는 해요. 예, 하지만 중저가 시장에서의 경쟁이 워낙 심해서 판매량이 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에 애플을 넘어서 2위 자리를 굳힌 화웨이는 출하량을 지난해보다 크게 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유율을 끌어올렸다고 하는군요. 빈속에 마시는 소주 한 잔 정말 쓰죠. 그런데 오늘은 이 소주 한 잔이 없어도 소식이 참 쓰립니다.
아랭커가 애주가인가 봐요? 애주가 아니어도 아니에요? 누구라도 이 소식 참 씁쓸합니다. 오늘부터 소주 가격이 최대 8% 넘게 올랐습니다. 예. 사실 서민술 하면 소주잖아요. 예. 소주값이 올랐다고 하니까 씁쓸한 마음이 드는 건 인지상정인 것 같은데 하이트 진로가 오늘부터 참이슬 소주의 공장 출고 가격을 6.45% 인상하면서 유통업체 소주 소매 가격도 오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참이슬 360ml짜리 한 병은 1,800원으로 오르고요. 640ml 페트병 가격은 3,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대형마트와 슈퍼마켓도 소주의 재고에 따라서 점포별 인상 시기가 다르겠지만 조만간 소주 가격을 올릴 예정이라고 하네요. 또 이렇게 1등이 가격을 올리니까요. 다른 업체들도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그렇겠죠. 씁쓸한 소식입니다. 과학기술의 변화를 통해서 미래의 삶을 엿보는 시간입니다. 미래가 보이는 저녁입니다. 네, 오늘은 장애인분들을 위한 과학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간을 위한 따뜻한 기술 어떻게 발전하고 있을까요? 이효훈 IT 칼럼니스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장애인들을 위한 과학기술은 어떻게 발전해 가고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보통 이렇게 좀 활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일상생활이나 아니면은 그 일을 하실 때 좀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을 이 보조공학기술이라고 부릅니다. 보조공학기술. 예, 그리고 이 보조공학기술로 만든 것을 이제 보조공학기기 아니면 뭐 장애인 보조기기 이런 식으로들 많이 부르는데요. 이 굉장히 장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애에 맞게 다양한 기기들이 이미 선보여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보통 이제 휠체어를 타신 분들을 좀 많이 보실 텐데요. 휠체어 같은 경우가 이 계단을 딱 부딪히면 정말로 크게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이 휠체어를 탄 상태로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이런 휠체어도 지금 개발이 되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하반신만 약간 불편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을 하실 때 책상이나 아니면 작업대와 높이가 맞지 않아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휠체어 앉은 상태로 이동한 다음에 필요하면 이렇게 휠체어가 변하면서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기술 같은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 병실 침대가 뭐 이렇게 조정이 되듯이 휠체어에서도 그런 조정이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약간 이렇게 휠체어가 트랜스포머처럼 변신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세워준 거거든요. 그리고 뭐 요즘은 이제 3D 프린팅으로 개인에게 딱 맞는 의수나 의조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편이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뭐 말을 하면 바로 말을 자막으로 만들어서 이제 청각장애인 분들한테 보여드린다거나요. 아니면은 이 길이 어떤 위치 정보를 인식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람이 지나가면 지금 어디에 있습니다. 다음에서 어떻게 조심하십시오. 이런 정보를 전달해주는 이런 기술들까지 다 개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이게 일하는 그러니까 근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도 궁금하네요. 일단은 아마 가장 많이 쓰인 거는 좀 포스기 쪽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 포스기가 그 가게에서 보시면 옛날에 현금 계산하던 계산기 있지 않습니까? 요게 요즘은 다 이제 포스기라고 해서 이걸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예전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포스기는 여기 보면은 터치스크린 메뉴가 다 글자였습니다. 글자면 약간 그 장애인분들 중에서 이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요즘에 이제 이걸 포스기 디스플레이 키우면서요. 안에 그 그림이나 사진으로 메뉴 같은 걸 표시해주고 그다음 잔돈이 얼마를 거슬러주면 되는지 이런 걸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의사소통이 어려우신 분들도 좀 쉽게 일을 할 수 있는 좀 이런 환경이 좀 만들어지고 있고요. 최근 많이 도입되고 있는 자동 주문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장애인분들이 일을 하기 좀 쉬운 상황으로 이제 만들어주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일어서는 휠체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실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미국 이 매사추세츠 그 대학병원에서 거기에 이제 하반신이 마비되신 의사 선생님 계신데요. 이분이 이제 외과 수술을 하실 때는 거기서 수술대 있는 데서 이렇게 일어서서 수술을 하고 다시 이제 앉아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직접 활용하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또 요즘 이제 컴퓨터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요즘 그 컴퓨터 화면을 소리로 읽어주는 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이 점자 같은 형태로 돼가지고 이 키보드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시각장애인용 키보드 같은 경우도 좀 많이 개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 덧붙여서 시각장애인들 전용 태블릿 PC도 최근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처럼 어떤 정보가 나오면 그게 바로 앞에 이제 점자로 표시가 돼가지고 이 인터넷에 떠 있는 정보를 바로 막 직접 이제 읽으실 수가 있는 거죠, 손으로. 그리고 요즘 많이 쓰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블루투스 이어폰을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몇몇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청력이 나쁘신 분들을 위해서 이 들린 소리를 확대해서 들려주는 그런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많이 안 들리시는 게 아니라 약간 적게 더 들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기기를 이용하시면은 자연스럽게 좀 이 귀에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실제 지금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장애 이웃들을 위해서 쓰이고 있는 장치들, 기구들을 위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기술 수준은 어떻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까? 일단은 연구되고 있는 수준만 따지면은 굉장히 좀 높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스마트폰이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면서 이 스마트폰 때문에 센서 가격이랑 컴퓨터 부품 가격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요즘 굉장히 다양한 기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요. 긍정적인 소식이네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손을 떠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숟가락 같은 경우로 식사를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숟가락은 이렇게 손을 흔들어도 여기 숟가락 부분은 이제 그대로 균형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이런 숟가락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또 이 손을 아예 못 쓰신 분들한테는 이 글러브 같은 걸 끼우면은 이 인공지능으로 이 글러브를 인식을 해가지고 사람이 이걸 손을 뻗을 때 이걸 무슨 일을 하겠구나라고 예측을 해서 손을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별별 기술들이 다 발전되고 있군요. 그래서 이제 자기 손으로 직접 컵으로 물을 마신다거나 뭐 이렇게 운전 같은 거 하실 수 있는 이런 기술들도 지금 나와 있고요. 근데 늘 복지 문제를 보다 보면 서비스 전달 체계의 문제거든요. 이게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까지 제대로 된 가격에 빨리빨리 갈 수 있나 이게 이제 제일 문제인데 말이죠. 항상 그게 문제죠. 정말 큰 문제인데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기기들 같은 경우에 가격이 굉장히 좀 비쌉니다. 제가 말씀드린 최신형 기기들 같은 경우는 억대가 넘어가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고요. 다음에 그 일반적인 이 휠체어나 이런 것들이라고 해도 결국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가격 부담을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또 다른 건 이 기기가 보조기기가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만 해도 한 700가지 정도가 넘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보를 제대로 가지실 수가 없으세요. 그리고 직접 써보고 사시는 경우도 굉장히 이제 드물고 이런 것을 좀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시스템도 안 돼 있거든요. 지금 인터넷에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인분들 전체에서 한 30% 그리고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은 한 절반 이상 정도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한테 좀 빨리 정보를 전달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이런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될 것 같다고 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기술들을 갖추려고 하면은 장애인분들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회사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조차도 안 지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점점 보급이 더 늦어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은 칼럼니스트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샵 0945번 유료 문자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받았고요. 유튜브와 팟빵으로도 받았는데 잠깐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7736님께서 볼 때마다 새롭고 재미있는 뉴스라고 앞으로도 많은 소식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그리고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3526님, 저에게 일을 시키시는군요.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는 브리핑 이런 코너를 좀 한번 만들어보라 이런 뜻이신 것 같습니다. 노동절이어서 노동을 더 하라는 주문을 알겠습니다.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자 저희가 앞서 문자 소개할 때 경기도 오산 세교동에 있는 그 폐쇄병동이 내일 개원한다는 소식 4841님의 문자 전해드렸었는데 이와 관련된 의견들이 좀 많이 들어왔고요. 네, 또 유튜브에서는 이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하늘님. 반도체 부진 소식을 들으시고 하루빨리 4차 산업혁명 미래 먹거리 개발에 나서야 한다. 우리도 감세에 기업 규제를 완화해야 국내 투자가 활성화되고 고용이 늘어나고 성장이 가능하다. 이런 조언을 또 해주셨네요.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문자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끝맺음을 해야 할 시간이 왔는데 오늘은 시가 있는 저녁으로 마무리하신다고요. 오늘도 쉼없이 힘드셨던 분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시를 골랐습니다. 조철우 시인의 내 서툰 시가를 소개합니다. 오늘 내 서툰 시가 한 봉지에 라면이라면 좋겠다. 100원짜리 라면이라면 좋겠다.
내 서툰 씨가 또한 부드러운 면과 따끈한 국물로 알맞게 끓어서 그의 허기를 반쯤만 채워주면 좋겠다. 많은 것들이 잠든 밤중 춥고 어두운 곳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싸우는 그의 가슴 속에서 내 서툰 씨가 한 줌의 따뜻함 반 줌의 든든함이라면 좋겠다. 내 서툰 씨가 내일 또 다시 한 봉지의 라면이라면 좋겠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